자,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김정은의 암살 시도, 그 내막을 알고 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자, 김정은 암살 관련 북한 고위급을 취재한 일입니다. 별의 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 2019년도까지 이제 북한 보위부, 이제 반탄가 소속의 기본 이제 핵심 부서죠. 핵심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탈출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2019년 8월에 탈북을 한 강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최근인데? 그래서 그 친구를 해외에서 만나서 그 내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참 그때 제가 이제 충격을 좀 받은 것은 선대 수령이 있었잖아요. 김일성은 보위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런 이제 사건 기록, 교과서에 따르면 9회에 거치는 암살 시도를 있었구나. 암살 사건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있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저 때는 더 있었을 거고. 김정일은 14회예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는 정말 연한도 짧은데 26회가 기록이 돼. 26회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대박이다. 강원도에 있는 그 8월 25일 수산사업소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민군 산하 그 수산물 가공 공장인데 그 가공 공장에서 있었던 김정은 그 암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다. 그 암살 작전에 사용되었던 무기가 미국식 최신 저격 무기였다는 거거든요. 가능해? 그래서 저거 이제 어떻게 들고 들어갔어? 소설 같은 얘기 같은데. 어머. 1,500m에서 충분히 이제 살상 가능한 그런 저격 무기였고 정말 컴퓨터화된 정말 이렇게 자동 제어 장치에 의해서 사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였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그 수산사업소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하는 곳에서 1,500m가 되는 잣나무 숲에 장착이 되어 있었답니다. 예전에 다 규정이 1,000m, 김정은의 현지 시찰 지점에서 1,000m 반경으로 정말 사사시 이제 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날따라 그 정말 8월 25일 수산사업소 현지 시찰에 관해서는 지형학적으로 좀 이 문제가 이거는 조금 더 세심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었는지 일단 1,500m 반경으로 좀 수색을 해라. 넓게. 이렇게 돼서 그때 보안조사는 반경 1,000m가 아니라 1,500m로 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인의 계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500m 밖에 있는 그 잣나무 숲에서 주변무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저격할까 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시찰 나가기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게 암살 공포증에 좀 시달릴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이 암살 공포증에 벌벌 떨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지금 2021년 1월에 창설된 41대대. 이 41대대가 시진화병 대대로 창설이 됐고요. 여기에 최신식 무기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900명의 인원이 부대 인원이 다 명사수들로 이루어졌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김정은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3중, 4중으로 감시를 하다가 이 부대를 시진화병으로 써먹기 위해서 그 조직을 했고요. 지금은 그만큼 이제 북한이 너무 이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도 여기서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라는 공포증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양시에서도 김정은의 행사 장소, 김일성 광장, 그 주변에도 2km 반경 내에 주민들을 다 몰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보안 규정도 달리 된 거죠. 새로운 부대들이 다 창설이 됐어요. 특히나 이제 호위사령부에서는 원래 국가안전보위부만 소유하고 있던 전파 탐지국을 별도로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드론 부대. 이게 드론을 통해서 시찰하는 과정, 전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 드론도 거저 드론이 아니고 다 살상형 드론이거든요. 그 드론들을
이제 실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만들면 또 얘네를 감시하는 부대를 또 만들고 쟤를 또 감시해야 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 최군 미 중앙정보국과 괴뢰국정원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 테러를 감행할 목적 밑에 암암리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러 범죄 일당이 적발되었다. 최고 수뇌부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고도 방사성 물질이나 나노 형태의 독성 물질과 같은 생화학 물질을 이용한 암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며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치명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이후 평양에 자리 잡은 김모놈과 생화학 물질에 의한 테러를 직접 실행할 대상에 대한 매수 및 행사장 침투 수법을 제시해 주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으며 안전한 수법을 선택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주었다. 작전이 있었으면 작전명이 있었겠지요. 작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토끼 사육이었어요. 토끼 사육? 사육은 뭐야? 하필이면 왜 토끼 사육일까요? 왜? 토끼 사육? 왜요? 사육은 키우다잖아요. 네. 근데 사육 이거를 한자를 바꿔버리면 다른 뜻이 돼요. 한번 보실까요? 울사에 죽을 사자의 고기육. 그러면 김정은을 이 케이지에 넣어두고 죽여버리겠다, 몸을. 시간 들어서. 사육시키다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거를 김정은 바로 앞에까지 이것을 가져갈 것인가 아주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짰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앉는 의자라든지 뭐 손을 대는 무슨 뭐 이렇게 책상에 조금씩 발라가지고 네. 서서히 죽이는 거 또는 이 냉온풍기 뭐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바람 나오는 구멍에다가 저 분무기를 설치해 놓은 다음에 김정은의 음성에 따라서 스위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김정은이 아이고 여기 덥다 그러면 빙 돌아가면서 분무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맹독성 물질인지 화면 보시죠. 어딘가에서 준 차를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죽었다. 푸틴을 저격했던 그 언론인이었는데 맞아. 예, 홍차로. 비행기에서 줬댔나 뭐 어디서 줬댔나 했대. 그렇죠. 맞아. 공항에서. 준공식 현장입니다. 80층 살림집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함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애를 어른같이 해놓고. 어머. 하이힐까지. 입이다. 나 깜짝 놀랐어. 똑같아. 똑같아가지고. 한국식 시술은 절대 안 입지 돼요. 못하게 하는데 제가 지난해까지 있을 때만 해도
유례 없이 그 선대들보다도 더 계속 정치적인 대규모 행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저런 행사들이 열리다 나니까 우리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오지 좀 마라 제발. 필요 없어. 입당 필요 없어. 오지 마라. 이렇게 돌격대들 이렇게 이사같이 전위거리 이런 거 행사할 때에는 그거 절도 북한은 항상 이 절도 조직 규모 이런 거를 세계에 과시해야지 뭐 마치 이렇게 단합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전위거리 준공식은 북한 정권이 청년들이라든지 심지어 또 대학생,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지은 그러한 건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간 내에 지어진 것이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몇 채 지어졌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드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북한 정권의 아파트 건설을 과시하는 이런 선전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건설에 지원을 해서 1년 만에 전위거리를 준공했다. 그 자리에 미래 세대를 상징할 수 있는 주회를 대동하면서 시스루에 등장시킨 거죠. 시스루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제 TV에 나오는 청바지조차도 모자이크 처리할 정도로 이제 통제가 좀 심한데 아니 혼자 저런 옷을 입고 또 주회가 저런 옷을 입고 나오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입고 그러니까 만 11살짜리가 저렇게 어른 흉내를 내는 게 상당히 좀 약간 그 인지 부조화라고 해야 되나? 좀 제가 보기엔 좀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게. 북한에서 지금 그 김주의 나이 또래 애들은 때 자들자들해가지고 굶으면서 있을 텐데. 엄청 전투 나가고. 옷도 뭐 저런 옷을 언제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그냥 추우니까 껴입고 그냥 어디서 주워서 입고 그럴 텐데 저희 나랑 나이 같은 쟤는 백두혈통이란 이유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에 진짜 반발심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 유일하게 지금 시스루 입고 오셨는데. 그러네. 너무 수루야. 아 진짜.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시스루 같은 옷이 국경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 현경 씨 아버님처럼 밀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혁명적으로 가져다 주셨는데 문제는 이걸 입고 나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그래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위로 다 잘랐거든요. 아니 치마가 좀 긴 치마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까맣고 그 밑에가 시스루였는데 이걸 이제 가위로 막 해가지고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얘를 단두대 무대에다 세워놓고 혁명적인 비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사회주의 양식에 맞는 옷인가? 동무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영감을 받아서 이딴 옷을 입고 나왔나? 이건 분명히 봐도 불순록하면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막 대대적으로 비판했어요. 그러면 저 지도자 딸이 저렇게 입고 나오면 그때 잘렸던 애는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이건 뭐야? 안에 속이 비친다는 자체는 진짜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뺏기는 거 둘째치고 가위로 자르고 치마도 무릎팍 밑에서 10cm 정도 내려와야 돼요. 머리도 주위가 얼마나 길어요. 북한에는 아이들 규정 머리가 있어요. 음악 하는 애들은 조금 머리를 멜 수 있는데 이렇게 풀러서 무슨 막 이게 마귀처럼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회가 했네. 예, 그 주혜가 그렇게 했고 만약에 주혜가 내가 평상시에 저런 머리 했다면 벌써 뒤에 와서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예. 근데 아이를 어른 흉내 내가지고 속이 살살살살 비치는 거 데리고 나온 거 뭐 하는 짓이요? 그거는 정말 김정은과 그 김주혜의 저는 자충수라고 봐요. 왜냐면 북한의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떤 자꾸 자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이탈한다는 걸 겁내하면서 본인들이 영감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일으켜 주잖아요.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잊지도 말래. 저 지도 체제 자체가 일관성을 부여하지 못하면서 굉장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의식이 좀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속단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저거는 다 연기라고 생각해요. 연기라? 완전 연기. 저게 짜인 각본이 항상 있거든요. 장군님 오실 때쯤에 촬영할 때 이렇게 이왕이면은 좀 눈물 좀 흘려볼 만한 사람들을 앞줄에 이렇게 세워놓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 감정 기복 세례들하고. 패대한 김정은이한테 감동을 줘야 우리한테 평가가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연기자네. 그래서 좀 열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을 앞세워놓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눈물 흘린 친구한테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야, 어떻게 눈물이 다 그렇게 나오더냐. 그래서 내가 칭찬하는 척으로 얘기하면 너무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서러워서. 빨리 오던가 빨리 뭐 어떻게 하던가 새벽 3시부터 그 열 맞추고 준비하고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어디다가 화장실 가야 되는지 일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때 장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한테 노래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니 그냥 제발인데 옥수수라도 좀 주고 그냥 평양에서 그냥 앉아서 다 어차피 이렇게 앉아서 그냥 다 이렇게 해먹는 거 오지 마라 이게 느낌이거든요 우리는. 저는 부대 현지지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김일정일 때. 잘하지. 어떤 표정이야 사랑받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아니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장군님 갈 때는 그 온도까지 뛰어 올라가야 돼. 빨리. 자체 뿌리고 나 먼저 가서 장군님 하면서 바퀴짜리라도 불어. 장군님. 바퀴짜리. 불어. 그래야 만약에 거기 보이지도 않는 앞에 있어 바퀴짜리. 장군님. 이 험한 곳에 오셨으니까 연극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바퀴짜리 대박이다. 이야. 막 이러면서 우는 거죠. 아니 근데 현경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다 겪었던 일이라서 북한에 있을 당시에는 나도 장군님 한 번만 약간 우리 학교 와줬으면 그렇지, 좋겠다 그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약간 어떤 사람일까 좀 하도 신격화를 당한 그런 세뇌 교육을 시키니까 너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있어서 너무 약간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위거리에서 막 지금 윤아 씨나 아니면 형님이 하셨던 것처럼 막 열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장군님 속으로는 김정은이 무슨 또 집권을 해. 장군님 김주혜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싫다는 거지. 나는 마음이에요.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인식조사 결과 나온 그러네. 거잖아요. 맞네.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이 MZ세대들이 김정은을 향한 충성심을 바닥으로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이거 식량 배급 문제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식량 배급을 받아본 적 있는 주민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2000년대 이전에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답한 탈북민이 62.2%였습니다. 배급을 못 받죠. 전인데.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그게 이제 72.2%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배급 시스템이 작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유의미한 데이터인 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북한 체제 내 자본주의적 섹터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문제는 뭐냐 여기가 커지잖아요. 이만큼 저 충성심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배고픈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붕괴가 된 게 아니라 빵이 없어서 붕괴된 거고 일단은 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마당을 펼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원시적인 이제 그 시장 경제가 이제 자리를 잡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북한 주민들 구성원들 가운데서 사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일반 국영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되거든요. 국영 경제에 활동했던 비율이 23.5%, 그리고 그런 반면에 사경제에 활동하신 분들의 비율이 37% 역전이 됐습니다. 맞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소련이 마지막에 그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시장 경제를 어설프게 도입을 했다가 죽도 아니다 밥도 아니다 하다가 소련이 붕괴됐거든요. 이걸 봤을 때 슬슬 북한 경제도 국가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붕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한 거죠, 솔직히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한테 배급을 해야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 배급을 못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알아서 자력갱생하지 먹고 그렇죠. 살아. 그거 하면서 시장이 좀 펼쳐지는데 그 시장에서 벌이가 여기보다 낮거든. 그럼 젊은이가 어딜 가고 싶겠어요? 노동당에 입당하겠어요? 아니면 장마당에 입당하겠어요? 장마당으로 가지. 장마당이. 그러니까 애들의 그 선호 자체가 달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뭐 그쪽에서 봉급 받아야 얼마 됩니까? 3,000원이요. 사탕다는 못 사. 그렇죠. 그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정말 팍팍 돌아가거든요. 라고 한다면 선호가 확 달라지는 거고 결국은 북한 내에서의 두 섹터 사이에서 사실은 이쪽 배급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고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이 오히려 더 승하고 있는 상태다. 진 교수님이 딱 지적하신 지점이 인식보고서에서도 검증이 되는데 김정은 전후로 배급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심리가 리버스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김정은 집권 전까지는 사람들이 평균 배급제를 더 선호했어요. 네. 인식조사 결과.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배급제에 대해서 선호도가 시장에 밀렸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 세대에서도 여전히 50대 이상에서는 아직도 배급제가 더 좋다라고 응답하는 응답자가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기능했던 시절에 그 기억이 있는 기억이 거죠. 있어서. 배급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서현경 씨 같은 북한의 MZ세대들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배급에 대해서 선호도가
시장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배급제에 대해서 코숨을 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배급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던 50대 이상은 배급에 대한 추억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네. 아예 딱 끊겼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 아빠는 뭐 배급 이런 걸 뭐 경험을 못 해봤대요. 그래서 뭐 저희 아빠가 그 대학생 때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뭐 시험을 2번 봤는데 뭐 2번 다 떨어지고 나서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딱 접어두고 이제 그때부터 밀수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 입당 3,000원, 월급 3,000원 받는 것보다 밀수고 위험수당이 있더라도 그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식구들이 먹고 살기에는. 그러니까 사경제가 좀 더. 네. 장마당 세대라는 건 뭐 내가 언제게 태어난 게 그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한이 93년도부터 고난 행군을 시작했는데 고난이 행군에서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장마당 세대.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작되기 전까지는 배급을 타 먹었잖아요. 근데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배급이 없어졌고 배급이 우선하지 않고 장마당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먹고 자란 애들이 장마당 세대인 거예요. 그때 당시 27살이었는데 장마당에 딱 나가보면 어떤 상황이 있는가. 아주머니들이 아이를 다 진짜 저 겉만 먹는 아이들을 얻고 하는데 아이들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 하나 그 우비도 없이 울기만 해요. 근데 그 우는 아이들인데다가 엄마들이 젖을 못 먹여요. 물병을 짓어 아이들이 다 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자라는 게 3살까지 엄마 잔등해서 그 엄마가 치열한 그 자본주의 그 경쟁을 하면 돈을 버는 거 배고픔을 물로 달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고 부모님들이 피타는 노력과 그 돈, 그 생존에 대한 걸 보고 왔으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걸. 저도 간단하게 아이가 1살 때 전 먹을 때 절수도 안 되는 아이였고 삼지연에 읍에 그 달걀 장사를 갔어요. 근데 달걀을 다 팔고 오다가 아이가 너무 배고파해서 저도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젖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 기저귀인데다가 돈을 꼼치우고 옆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아이를 먹일 과자를 싸놓으러 가는데 차가 뿡 하고 떠난 거예요. 야, 내 그때 그 심정은. 그래 그 삼지연 읍에서부터 그 차를 쫓아서 장밤 자지 못하고 그 독산에 일하는 데까지 진짜 한 잠도 못 자고 무인지경을 걸어갔어요. 근데 우리 그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내가 지금 장마당 세대, 비장마당 시대, 장마당 시대를 가르는 게 북한의 배급제가 끊어진 날부터는 장마당 시대예요. 그렇지. 배급제가 있을 때는 장마당 시대가 아니에요. 그땐 장마당에 나가면 자본주의 말하는 비사회주의를 한다고 통제를 엄청 했어요. 70년대, 80년대는 평양시 배급이 다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어요. 88년부터 평양시도 한 달에 보름분밖에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평양시를. 그때부터 사람들이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장마당은 김일성이가 장마당을 내는 취지가 있어요. 그 농촌을 끼고 사는 지역들에서 집안 텃밭에서 일꾼 보고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필수품을 내다 파는 거. 요 외에는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뭐요 쌀 이거 몽땅 통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장마당에는 늙은이들만 나가 앉아 있은 거예요. 근데 이 평양시 사람들은 그 장사는 자본주의 그 싹이고 아주 뭐 범죄로 보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그런 소일거리로 장마당에 나가 앉아있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누가 또 보고 누구네 어느 동무 어머니가 장마당에 나와서 라이타또를 팔더라 하면 얘는요 당연히 불려가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분기생활청아 연당생활청아 무대에 올라가서 비판을 받아야 돼요. 네 부모를 가정혁명화를 못했기 때문에 장마당에 나가 앉아있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배급제가 점점 감소하면서 이 장마당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한류 문화 열풍으로 좀 자유분방한 세대가 바로 이 장마당 세대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북한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할지 북한 장마당 세대 두 번째 보고서는 토니안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북한 장마당 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장마당 세대는 이 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직접 물어보셨나요? 직접 물어볼게요, 다음에는. 자, 북한 장마당 세대가 말하는 김정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말랐는데 원수님은 뚱뚱하다. 정답이네요. 이력 씨. 예.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 TV에 그 계속 수령님, 장군님이 계속 나오면 이렇게 손 흔드는데
뚱뚱하잖아요. 근데 나는 갈비가 피아노를 쳐요. 맞아, 진짜. 아롱아롱하고. 그래서 우리 장군님은 제기밥과 족잠을 드시면서 이렇게 현지도의 전리길을 계속 이렇게 다니시는데 왜 저렇게 뚱뚱할까? 뭐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북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을 위한 정치게 되면 최소한 장군님 같이 뚱뚱한 사람들이 원수님 같이 뚱뚱한 사람이 내 주변에도 많아야 되죠. 최소한. 그런데 뭐 주변에 뚱뚱한 사람은 뭐 죄다 단간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이제 압도적인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권위가 딱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신체를 가지고 이제 조롱하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김일성도 김정은도 딱 뚱뚱했죠. 근데 뚱뚱한 게 사실은 위대성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제는 김정은의 뚱뚱한 것은 정말 이거는 혼자 먹고 그냥 살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예. 아니 이게 실제로 이렇게 다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북한 당국에 대한 그 반항심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이게 바깥으로 표출이 좀 되기도 하시나요? 그걸 함부로 표출 못해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그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는 해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우리 작업반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맞다. 이거 계속마다 이렇게 아들이 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말 하고 있어서 시침이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시침이 되게 뒤로 눈치 보다. 근데 저하고 눈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눈치를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보안원을 때린 적 있어요? 저는 아니고 그 고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가 되게 되면 좀 이렇게 허세가 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고아원이었고 그 사회 학교가 있어요. 옆에 학교. 근데 애들이 저희 같은 나이에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뭐 삼촌 같은 키를 유지하죠. 근데 그런 애들이 밤이 되면 술 먹고 이렇게 그 봉피를 입어요. 머리에라 이렇게 그 하얀 수건을 이렇게 탁 매거든요. 군대 빡빡이 머리니까 자기 머리를 숨기려고 이렇게 수건을 매요. 그리고 이렇게 쓱 가다가 이렇게 아무 사람 야 주머니를 담배 꺼내라 돈 꺼내라 이랬는데 거기 보안원이 자전거 타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봤거든요. 저는 완전히 황당했죠. 야 임마, 야 나 보안원이야. 나 보안소에서 나왔어. 야 임마 너 뭐야 할까? 야 임마 우리 군대가 무슨 뭐 보안원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 3명이서. 근데 보안원이 그렇게 주제없이 맞는 건 처음 봤어요. 아우 시원하다. 엄청 밟히는 거예요. 군대가 아니고 걔네가 고등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뭐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밤에 그렇게 표출을 해요. 근데 저는 딱 한 번 조금 반항심으로 행동한 게 한 번 있었는데 보안소 지나갈 때 그 림꺽정에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부천에 사무쳤네. 부천에 사무쳤네 백성들 원한 소리. 림꺽정 배경이 그 백성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러면 그 백성이 들고 일어나는 노래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그런데 그거 주민들이 부르니까 그게 정부를 향해 갖고 부르는 노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못 부르게 차단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보안소 앞으로 그 노래를 사무쳤다 뭐 이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심하게. 그러니까 임꺽정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자랑하는 드라마 영화였는데. 네, 근데 지금 못 오히려 이게 역으로 자기들에게. 제가 지금의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구천에 사무쳤네 백성들의 원한 소리. 네, 그 노래를 이렇게 조용히 가면서 부르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정말 놀란 게 지금 보안원들이요. 예전에는 장마당에 나가서 뭘 팔잖아요. 그러면 따라와 하면 묻지 않고 따라갔어요. 할머니들. 묻지 않고 따라가고 내놓으라고 하면 무조건 내놨거든요. 근데 2014년도 올 때 보니까 대낮에 장마당에서 보안원이 어떤 할머니를 단속을 했어요. 할머니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어나냐 이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보안원 보고 나라에서 쌀을 줬냐 이렇게 대놓고 나라에서 쌀도 안 주고 배급도 안 주는데 내가 할머니가 내 돈을 벌어서 먹겠다는데 네가 왜 단속을 하냐. 할머니가 지금 뭐 팔 거를 파냐. 사람 먹을 거를 파는데 사람들이 보안원을 쫓아내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김정은 시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90년대 이후에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도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꽃제비를 하다 보면은 책에서 배운 거와 현실이 다르잖아요. 이게
열받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가서 역전 가면 거기 담벽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 수검댕이 들고 가가지고 조선을 타도하자. 또 다리 밑에 가가지고 조선을 타도하자. 근데 그거를 필체로 쓰면요. 부안원들한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짝대기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필체를 못 알아보게. 그리고 또 손을 반드시 써요. 왜냐면 손톱에 이제 그 수검댕이가 끼면은 잡히니까.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아, 저희 살던 동네에서요. 뭐예요? 왜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 끌려갔어요. 버이부 지도원한테. 왜 끌려갔어요? 밀수했다는 걸로 해서 중국하고 밀수했다고. 근데 거기서 나와가 체조받고 나왔어요. 근데 그 버이부 지도원 막내 아들 5살짜리가 밖에서 놀았어요, 밤에. 근데 그 체조받고 나온 사람이 그 막내 아들 귀를 잘랐어. 너는 그 갓난 5살 난 아이를 귀를 잘랐어요. 배풀이를 못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엄두도 못 내던 일인데. 네, 이젠 막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이제 그 당간부들이랑 이제 그 약간 좀 그 밑에 직원들한테 못되게 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이 다 불을 나요. 말도 안 돼. 아예 그냥 받지도 못하니까. 예, 불을 칵 나가지고 그냥 칵 망해라 그래가지고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 아예 건지지도 못하게 그냥 자는 한밤중에 불 그냥 전자식 불이 확 일어나게 해요. CCTV도 없고. 없어요. 아까 보면 잡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발뺌해요. 난 무조건 안 그랬다고. 싸워야 나 장군님 찾아가겠다고. 왜 내 아닌데 하냐고 이렇게. 악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네, 악밖에 없. 북한의 공개 처형은 더욱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공개 처형을 무질서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잠재운 거죠 그때. 빠바방 이마 3발, 가슴 3발 쏘는데 부모는 제일 앞에 앉혀요. 엄마 그 자리에서 완전 절도하는 거라. 밤새 토하고 막 그냥 막 악몽이 시달려가지고. 소방위원 1월 10일 대통령 여수의 박수를 비롯하여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시민들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비스무 가수 노래와 갑자기 개보스럽게 지지한 연례관과 비스무 가수 노래의 롱코스 중간한개를 포함한 그런 나수들이 방송되었습니다. 물분 녹화물과 녹화물을 운영공간을 시켜나거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은 그것이 큰 안타깝던 우리의 사회를 끌어버리고 있다는 정부를 도와주는 용납 못할 운동입니다. 조선주인공화국 형법에 의하여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처벌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 처형은 원래 김일성 때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원래는 이제 경제범들 가운데 살인자들을 주로 공개 처형을 했었어요.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정치범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이제 김정일 때부터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남한 드라마들을 이제 녹화해서 이제 팔아먹은 사람들, 또 탈북을 도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정치범들을 또 공개 처형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함경북도 해령 지역에서 탈북자 가족을 넘긴 한 브로커가 잡혔습니다. 근데 그 브로커를 쏴 죽이는데 원래 북한의 공개 처형은 그 사람을 묶어놓고 밧줄을 이제 눈, 가슴, 다리를 묶고 이제 군인 3명이 나와서 3발씩 그 밧줄을 쏩니다. 머리 3발, 가슴 3발, 다리 3발을 쏘는데 그때 그 브로커를 90발을 쏴가지고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악질로 이제 해가지고 90발 쏴가지고 죽였는데 그게 약간 특이한 방식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공개 처형이 이제 평양 자라 공장 지배인하고 비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라 공장에 갔는데 자라가 다 별로 없고 다 죽었어요 그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고함 질렀는데 그 다음 날을 끌어다가 다 죽였습니다. 아니 자라가 없다고 죽이면 어떡해. 그리고 이제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불을 비추고 있는데 정전 때문에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이제 인민보안성 국장을 갖다가 처형시킨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기 안 좋은 게 지 때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소위 수령님을 모시는 그런 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갖다 처형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죠. 공개 처형을 나는 직접 본 적 있다는 분 손 들으십시오. 오, 직접? 자.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이 학교 대운동장에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진짜 전교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모였어요. 학교 운동장이요? 네. 근데 어디 간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체로 다 이끌고 간 곳이 해방산이라는 곳이었거든요. 해방산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이런 사형 많이 그런 집행하는 곳인데 학생들이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줄. 네, 정말 잘 보이는 곳에 애들을 앉혀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묶이고 나온 사람이 말뚝에 묶이는 거 보고 알았어요. 아, 사형장에 그 말로만 듣던 사형장에 왔구나. 정말 너무 가까이 앉아가지고
냄새까지 다 날 정도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한 11년도에 봤거든요. 저거 한 1년 전이죠. 그때 군인을 시범결 걸렸는데 탈북시켰어요. 브로크는 아니고 국경경비 연설 여러 선거 죄밖에 없어요. 근데 시범결이 걸린 거라 분대장이 딱 주민들 안 봐요. 군인들만 다 못 와요. 무슨 죄 총살한다 하면은 군인 3명 나와서 딱 3발 9발 쏘는데 부모는 제일 앞에 앉혀요. 딸 한 명 있고 아버지 엄마 있고 아들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총살이죠. 그러니까 4명이 앉았는데 엄마 그 자리에서 완전 저걸 떠하는 거라. 아버지는 완전 그 정신 나가갖고 이거 덜덜 떨고. 근데 앞에 군인들 얼마 안 되니까 야 가까이 보는데 나도 어떤 생각하면 털이 막 서는 거 있죠. 막 털. 내 앞에 막 밤에 한 4초 동안 꿈이 계속 나타나. 아유 그렇겠지. 제 생각에 금옥 씨도 굉장히 많은 장면을 보시고 또 수용소에 있었죠. 경험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제가 9살 때 본 게 그 사람이 직동이라는 데 나가서 좀 식량을 구해오려고 나가다가 잡혔는데 그분을 이제 총살을 안 하고 겨수형이라고. 목을 매는 거예요? 저희는 14호 대동강하고 이방거리라는 거리 그게 처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14호 그 다리에 대동강에 가면 10m, 20m 간격으로 보드나무가 있어요. 그 보드나무에다가 강목을 이렇게 이렇게 박아놔요. 이렇게. 그래서 박아놓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매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넌두렁이 이렇게 경사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맨 경사지 제일 낮은 데는 이제 어린 학생들로 이렇게 놓고 이제 전 부모님 앞에다 놓고 사람들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외에는 다 나오라. 인민반에서 다 돌아다녀. 인민반장, 지구반장이 어느 날 어디서 사용을 하니까 나오는 거고 학교에서도 이제 전부 다 모아놓고 나가고 해요. 근데 그 앞에다가 어머니랑 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거기다 앉혀놓고 이제 주민들 보고 돌로 때리라고 해요. 돌로 그 사람 묶어놓은 분을 거기 대동강변이라 거기 돌이 많아요. 자갈이랑 이런 큰 돌이 많은데. 아니, 일부 중동 지역에서는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걸 돌을 던져요? 맨 처음에 그 사용 제목을 알리면서 너네는 총알이 아깝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네 총알 한 방을 구할 돈이면 석탄을 몇십 톤을 팔아서 총알 하나를 구하니까 니네는 개나 짐승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이제 돌로 이제 엄청 그거를 때려요. 이게 공개 처형이 더 잔인해졌을까요? 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까? 북한의 공개 처형이 더욱더 잔인해지기 시작한 것은 2007년도에 조선농락 888 무역 청구기에서 있었던 오문혁 총살 사건입니다. 이 사람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북한의 공개 처형 형태를 보게 되면 3발, 6발, 9발을 사서 공개 처형을 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구호나무, 즉 북한의 그 혁명 역사를 표방했던 구호나무를 중국에 팔아먹었다라는 죄 때문에 99발을 쏴서 공개 총살했기 때문에 북한 함경북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간부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장성택의 부하였던 장수길 리영아 부장, 거의 간부죠. 이 사람을 죽이는데 비행기를 쏘는 고사기관총을 걸어놓고 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사기관총은 총신이 4개가 달렸는데 이 총신 하나에 60발이 들어갑니다. 총알이. 그러니까 고사총 한 대에 240발이니까 녹대를 걸어놓고 녹대로 쏘게 되면 1000발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뼈도 안 남겠다. 따다닥 하는데 없어졌대 시체가 완전. 그러니까 이걸 목격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정말 막 밤새 통하고 막 그냥 막 악몽이 시달려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위 간부들 죽일 때 전부 다 고사기관총으로 죽이다 보니까 이게 김정은의 정신세계가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게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공개 처형하는 것도 굉장히 끔찍하지만 그 공개 처형하기 전의 모습도 더 끔찍합니다 사실. 맞아. 그러니까 처형장으로 끌려 나올 때 이미 맞아가지고 몸이 만신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민보안성 이제 국가안전보위성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죄수 가운데 사형수로 판명난 애들은 전부 다 팔다리가 또 꺾여 있습니다. 팔다리가 딱 팔다리가 꺾인 상태에서 다 누워 있어요 그냥.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 나올 때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자기 발로 나오는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다 탈구가 됐다고. 예, 다 탈구돼 있기 때문에 끌고 나와서 세우는데 이미 너무 맞아가지고 만신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70년대 때 처형할 때는 그렇게 때리진 않았어요. 죽일 때까지. 때리지 않다 보니까 입에다가 솜을 박아놨는데 솜을 내뱉으면서 막 김정일이 욕을 막 합니다. 사형수들이. 그래서 생긴 게 뭐가 생기냐면 70년대 때 처형할 때는 그렇게 때리진 않았어요. 죽일 때까지. 때리지 않다 보니까
입에다가 솜을 박아놨는데 솜을 내뱉으면서 막 김정일이 욕을 막 합니다. 사형수들이. 그래서 생긴 게 뭐가 생기냐면 솜 대신 자갈을 물리기 시작해요. 자갈. 그러니까 돌을 갖다 입에다 물리는데 입을 안 열리니까 강제로 이빨 딱 까가지고 지금은 사형수 100%에 돌을 물리기 때문에 입을 아예 벌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척에 맞는 장면도 끔찍하지만 이제 사형장에 나오는 그 죄수의 모습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잔혹한 공개 처형이 지도층에서 말하는 그 공포심은 제대로 심어준 겁니까?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300만이 아사할 때 체제가 훈들훈들했거든요. 그러니까 훈들훈들한 체제를 바로 세운 건 공개 처형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무질서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잠재운 거죠. 통제를 했다고. 예, 통제해서 했고 최근에 김정은이 하는 공개 처형은 자기를 둘러싼 이 고위층들이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공개 처형을 통해서 길들이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의 아버지 김정일이나 지금 김정은이나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활용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의 김정은은 좀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포가 약간 분노로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많은 고위층 간부들이 탈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에서 공개 처형은 사법적 심판이 아니고 사상 교양입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그걸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경고죠. 워닝이고 경고인데 문제는 거기서도 다 보셨겠지만 재판관이 있고 변호사도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철저하게 100% 죄인 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변호를 하는데 죄인 편을 들지 않고 당국 편을 드는 겁니다. 거기 민간 변호사가 없고 다 관변 변호사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죄인은 그냥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을 지탄하는 사람이고 그 사상교양이 되는 것이죠. 84년생 김정은과 또래에 있는 지금 북한 청년들을 봐야 돼요. MZ세대라고 하잖아요. 30대 청년들이 바로 김정은의 또래인데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애착심이나 세뇌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올해로 집권 10년을 맞은 30대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도 90년대 이후 태어난 2030, 이른바 MZ세대입니다. 사상적 충성심이 약하고 개인주의, 자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의 사상 통제를 주문합니다. 우리가 미안하지만 김정은 정권에게 기대하고 의존하는 바는 1도 없다. 이미 우리 부모님 때부터 장마당에서 자급자족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았는데 무슨 이제 와서 고난의 행군이야? 콧방귀를 뀌는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왜 김정은이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선언했다고 보냐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북한 주민들의 실제 대답은 김정은이가 이제 자포자기를 한 것 같다. 지금 고난의 행군이 그때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김정은의 고난의 행군에 동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충성심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네. 방금 김진 선배가 MZ세대 얘기를 하셔서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 영국 외교관의 아내분 린지 밀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2017년, 2018년 2년 동안 거주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셨거든요. 어제 그분을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좀 재밌는 내용을 들은 게 그러니까 열병식에 동원된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막 겉으로는 너무 막 소리도 우렁차고 막 발굽소리 너무 막 세고 했는데 감시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막 이틀에 한 번 동원되는 거 너무 피곤하다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열병식에서는 그렇게 우렁차게 하다가도 끝나자마자 막 버스 타려고 도망가고 쇼핑 가고 그 너무 싫어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Didn't North Koreans have like complaints about going to military parade? Security was around, for example, and their behaviour changed, and they told me certain things such as soldiers lie a lot and things like that. They were running to go to the shops. Experience of people shouting anti-US slogans to people just having time with their friends and being normal, you know, so it's a really interesting divide.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극장 국가에 동원되기 위해서 청년 세대들은 이 피곤함을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30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시잖아요. 왜 중요하냐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한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나 이런 것들에 대량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장 많이 소비한 세대가 이 2030 세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가
북한 체제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정권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고 날 먹여 살린 건 부모님인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네. 그렇기 때문에 충성심이 바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은 자기 아버지들이 막 꾸지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여 앉으면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못 살까? 문제가 뭘까? 아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 고난의 인권을 선포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제일 먼저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명분을 그냥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냥 그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살 때 이런 말이 유행을 한 게 있었는데 김일성 시대에는 가장 힘 있는 줄기가 빨치산 줄기, 빨치산 운동을 했으니까 였고 김정일 시대에는 백두산 줄기가 가장 힘 있는 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뭘까? 라고 하면 애들이 한결같이 한라산 줄기. 응? 제주도? 한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탈북민이 가족이거나 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제가 탈북할 때 그 이후로 드는 계속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똑똑한 순서대로 탈북한다. 힘 있는 순서대로 탈북한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화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2030 세대가 이제 장년층으로 성장하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송미양이야말로 김정은이 그 두려워하는 그 세대잖아요. 불과 1년 전에 북한에 계셨는데 그때 어땠어요? 그때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이제 김정은 이제 대통령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많은 기대를 했어요. 뭔가 새 세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뭔가를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제 점점 가면서리 생활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무기에만 점점 등록을 하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생활인데 왜 저렇게 싸움만을 자꾸 강조하냐 이러면서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도대체 내 삶을 디자인하는 주인은 누구냐? 그게 바로 국가인데 내가 왜 이렇게 디자인을 내절로 내 삶을 못하고 이제 국가가 시키는 디자인을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TV에서 보면 막 만세란 부르고 이제 막 뭔가를 이렇게 하시면 막 박수를 치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거를 진짜 내가 충성심으로 막 이루는 게 아니고 그냥 거김에 대한 가식으로 그냥 겉을 그냥 하는 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당 고위 관료들한테 지금 청년 세대에 대한 교육 사업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청년 세대에 대한 교육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고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새 세대들이 사상 정신 상태에서 심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당 세포들이 청년 교양에 보다 큰 힘을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청년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확고하게 틀어지고 나가라.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청년 세대만 딱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김정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문자나 이런 걸 할 때 크크크를 쓴다고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실제 탈북민과 인터뷰한 내용.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말끝에 크크크. 이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아까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게 이제 한라산 줄기. 백두 줄기도 아니고 한라산 줄기냐라고 물어봤던 게 이미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 아무리 김정은이 장벽을 세우고 처벌한다고 엄포를 오더라도 전혀 이 문화적 흐름의 개방 앞에서는 대비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정은이 사실 어떻게 보면 MZ 세대잖아요. 84년생.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리니까 이런 문화적인 거에 북한 젊은 층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될 거라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심지어는 요즘 북한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을 인간 개조를 시켜야 돼요. 인간 개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단어는 북한에서도 범죄자라든가 아니면 교도소 가 있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까지 쓴다는 것 자체는 2030을 완전히 틀어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인간 개조 사업을 적극 벌리며 집단 안에 서로 덮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차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당 세포들은 우리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이상 교양 개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 개조 사업에 목적 의식적으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한두 번 교행하다가 포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10번, 100번 꾸준히 설득하고 원칙적으로 타일러주면서 인간개조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